처음엔 정말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을 겁니다.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둘러붙지 않아서 오히려 세련된 매력으로 느껴졌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감정 표현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는 것 같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길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의 연인은 회피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상황에 따른 회피형을 설명해 왔다면 오늘부터 내 편에 걸쳐 회피형 애착에 대해 이론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 영상들을 보고 나면 회피형 애착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회피형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첫 번째 애착 이론과 회피형의 본질입니다. 회피형을 이해하려면 먼저 애착 이론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1950년대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양육자와 맺는 초기 관계가 평생 동안 인간관계 패턴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가 커서 연애할 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인데 엄마와 아이를 방에 두고 엄마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본 겁니다. 여기서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안정 애착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나가면 조금 속상해하지만 돌아오면 금방 안정을 찾고 다시 놀았습니다. 엄마를 믿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죠. 다음은 불안 애착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나가면 엄청나게 울고 돌아와도 쉽게 진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 엄마한테 매달리고 또 나갈까봐 두려워했죠. 그리고 마지막이 회피 애착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나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였고 돌아와도 무관심했습니다. 혼자 놀고 엄마가 위로해도 거부하며 혼자 알아서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죠. 그런데 나중에 재밌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아이들의 심장 박동수랑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해 봤더니 실제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괜찮은 척했던 거죠. 이게 회피형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느끼는데 표현하지 않는다. 아니,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애착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1980년대 연구자들이 성인의 연애관계를 분석했더니 똑같은 패턴이 보였던 겁니다. 어릴 때 형성된 애착 방식이 성인이 되어서 연애할 때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애착 유형도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안정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0%가 여기에 들며 이 사람들은 친밀감도 편하고 혼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관계에서 균형을 잘 잡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합니다. 연인을 믿고 필요할 때 도움도 잘 요청하고 문제 생기면 대화로 풉니다.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부류입니다. 다음은 불안형입니다. 인구의 약 20%이며 친밀감을 엄청 원하는데 동시에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연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속 확신을 받고 싶어합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싶어합니다.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연인이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할 회피형입니다. 인구의 약 25%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밀감이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남한테 의지하는 건 약한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적인 게 최고라고 믿습니다. 관계보다 일이나 취미가 더 중요하고 연인의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회피형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결정적입니다. 회피형으로 자란 사람들의 공통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우선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아이가 울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거나 귀찮아했죠.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면 그런 걸로 울면 어떡하냐며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배웁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표현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냥 혼자 참아야 하는구나. 다음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잘했을 때만 사랑해주고 못하면 차갑게 대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실망하고 말을 잘 들으면 예뻐해주지만
안 들으면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완벽해야만 사랑받는구나 라고 학습합니다. 또한 너무 일찍 독립을 강요받은 경우입니다. 넌 이제 컸으니까 혼자 해. 남한테 의지하지 마. 패 끼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이는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고, 의지하는 건 약한 거라고 믿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부모입니다. 어떤 땐 과하게 관심을 주다가 어떤 땐 완전히 방치합니다.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경계를 무시하죠. 아이는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침범당한다. 차라리 거리 두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감정은 억누르고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친밀감은 피하게 됩니다. 이건 회피형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배워온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어릴 때 감정 표현해도 안 받아줬으니 안 하는 법을 배웠고, 의지해도 실망만 했으니 의지 안 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았으니 거리 두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회피형의 머릿속에는 깊이 박혀있는 5가지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우선 나는 남이 필요 없다는 믿음입니다. 자급자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의지하는 건 약한 거고 혼자 다 하는 게 강한 거라고 믿죠. 독립성과 자율성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한 독립성이 아닙니다. 진짜 독립성은 혼자도 괜찮지만 함께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회피형의 독립성은 반드시 혼자여야만 한다는 강박에 가깝습니다. 둘째는 친밀함은 내 자유를 빼앗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연애는 일종의 거래 같습니다. 친밀함을 얻는 대신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갇힌 느낌, 숨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친밀함을 위협으로 느끼는 겁니다. 보통은 가까워지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회피형은 정반대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불안하고 거리를 둬야 안정을 찾습니다. 셋째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단점을 찾는 행위입니다. 말투나 옷 스타일, 주변 친구들까지 사소한 단점을 기막히게 찾아냅니다.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리를 두라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 더 가까워질 필요 없어 라고 말이죠. 넷째는 감정은 약한 거다 라는 믿음입니다. 외롭다, 슬프다, 보고 싶다 같은 약해 보이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무너지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억누릅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도 심장은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치솟고 있습니다. 억누름이 너무 오래되면 나중엔 본인도 자기가 뭘 느끼는지 모르게 됩니다. 마지막은 나는 연애에 안 맞는 사람이다 라는 합리화입니다. 나는 원래 연애 못해. 혼자 사는 게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회피형도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 욕구를 인정하는 게 무서워서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겐 불안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가 안정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이 본능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안하면 연인에게 가서 위로받고 안정을 찾지만 회피형은 불안하면 혼자 있으려 하고 감정을 억누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자동으로 그 마음을 꺼버립니다. 마치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요. 왜 이럴까요? 어릴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려 했다가 거절당하고,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표현했다가 무시당한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쌓이면서 가까워지면 아프다, 안 하는 게 안전하다 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회피형은 무의식적으로 가까워지는 걸 막습니다. 연인과 싸웠을 때 보통 사람은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회피형은 혼자 있고 싶다며 시간을 달라고 멀어집니다. 이 뒤틀린 구조가 연애를 힘들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도 사랑을 느끼고 외로워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죠. 냉정하고 감정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정확히는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회피형에게 연인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뇌를 스캔했더니 똑같이 감정 부분이 활성화됐습니다. 감정은 느끼는데 겉으로 안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순간 약해지고 의지하게 되고 거절당할까봐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보고 싶으면서도 바쁘다고 하고 사랑하면서도 흘러가는 대로 보자고 합니다. 이 모순 속에서 본인들도 괴롭습니다. 회피형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어릴 때 부모와 맺은 관계가 어른이 된 연애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애착 이론입니다. 인구의 약 25%가 회피형이며 이들은 감정을 억압받거나 조건부 사랑을 받은 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남이 필요 없다거나 친밀함은 구속이다라는 믿음은 사실 공포를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것이며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회피형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회피형이 친밀함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회피형은 어떤 식으로 거리를 둘까요? 친밀함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건 바로 비활성화 전략입니다. 친밀함이 올라오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하는 회피형의 방어 메커니즘이죠. 팬텀 X, 결점 찾기, 미래 회피, 감정 차단, 회피형이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회피형의 비활성화 전략 완전 해부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비활성화 전략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회피형은 친밀함을 위협으로 느낀다고 했죠.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깊어질수록 회피형은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들을 작동시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활성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밀한 브레이크예요. 관계가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이 전략들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심지어 회피형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 전략들을 알고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거리를 두고 있구나. 지금부터 회피형이 쓰는 대표적인 비활성화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은 팬텀 X, 즉 유령 전 애인입니다. 회피형은 옛날 연인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때가 참 좋았지. 그 사람은 이런 점이 완벽했어. 왜 이럴까요? 현재 연인과의 관계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피형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랑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네. 부담스러워. 그런데 예전 그 사람도 좋았잖아. 지금 이 사람만 특별한 건 아니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질 필요 없어. 전 애인을 이상화하면서 현재 관계의 중요성을 낮추는 겁니다. 재밌는 건 그 전 애인도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피형이 그 사람이랑 사귈 때도 똑같이 거리를 뒀을 거예요. 그때도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도 완벽하진 않네 했을 거고요.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기억은 미화됩니다. 나쁜 기억은 사라지고 좋았던 것만 남죠. 그래서 회피형은 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는 충분하지 않은가? 왜 자꾸 전 애인 얘기를 하는 거지?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회피형은 그 전 애인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당신과 너무 가까워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소한 결점 확대하기입니다. 회피형은 상대방의 단점을 엄청나게 잘 찾아내요. 말투가 좀 그래. 웃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옷 스타일이 별로야. 친구들이 시끄러워. 가족이 좀 이상해. 먹는 방식이 신경 쓰여. 정말 사소한 것들이죠. 누구한테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회피형은 이런 사소한 것들을 크게 부풀립니다. 왜일까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너무 가까워질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회피형의 머릿속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 사람 말투가 좀 거슬리네. 완벽하진 않네.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완전히 빠질 필요는 없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돼. 결점을 찾는 게 거리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회피형이 찾아내는 결점들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엔 말투였다가 나중엔 옷 스타일이 되고 그 다음엔 친구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니까요. 진짜 문제는 친밀함 자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해결해도 또 다른 결점을 찾아냅니다.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도 회피형은 또 다른 이유를 찾을 겁니다.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피형의 두려움이 문제인 거죠. 세 번째 전략은 나는 너무 좋은데 단 한 명의 완벽한 사람이라는 환상입니다. 회피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한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좋긴 한데 진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찾아보면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모든 관계에는 타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계속 이상적인 사람을 상상합니다.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더 재밌고, 더 이해심 많고, 동시에 나한테 부담 안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이 있으면 현재 관계에 완전히 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최선은 아니니까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겁니다. 회피형은 데이트 앱을 계속 확인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계속 눈여겨보거나 항상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한 사람한테 완전히 헌신하는 게 두려우니까요. 헌신하는 순간 도망칠 수 없으니까요. 당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사람은 나한테 확신이 없는 건가? 항상 한 발 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진심인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정확한 관찰이에요. 회피형은 항상 한 발 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관계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태도입니다. 회피형은 연애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냅니다. 일이 더 중요해, 취미가 더 중요해, 운동이 더 중요해, 친구들이 더 중요해, 혼자만의 시간이 더 중요해.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죠. 문제는 회피형이 이것들을 핑계로 쓴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멀어지기 위한 정당한 이유로 만드는 거예요. 회피형은 실제로 바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요. 일을 더 많이 받고 약속을 꽉 채우고 스케줄을 빡빡하게 만들죠. 왜일까요? 바쁘면 연인을 안 만나도 되니까요. 안 만나면 가까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바쁘다는 건 정당한 이유처럼 들리잖아요. 나 요즘 진짜 일이 많아서 못 만나,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실을 보면 다릅니다. 회피형은 친구 만날 시간은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있고 취미생활 할 시간도 있어요. 심지어 혼자 넷플릭스 볼 시간도 있죠. 근데 당신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친밀함을 요구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회피형의 우선순위예요. 감정적으로 안전한 것들이 먼저, 관계는 나중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미래를 모르겠다고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형은 미래 얘기를 극도로 피해요. 우리 언제쯤 같이 살까? 결혼은 생각해봤어? 몇 년 후에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에 회피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왜 그런 걸 미리 정해야 해? 그냥 지금을 즐기면 안 돼? 흘러가는 대로 보자. 왜 미래 얘기를 피할까요? 미래를 계획하는 순간 관계가 진지해지니까요. 진지해지면 헌신해야 하고 헌신하면 도망칠 수 없어요. 회피형은 항상 탈출구를 열어두고 싶어 합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거죠.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 그 여지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회피형은 모든 걸 애매하게 유지합니다.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진지한 관계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 애매함이 회피형한테는 안전한 겁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불안함이죠. 나는 뭐지? 우리는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기대해도 되는 거야? 이 불확실성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감정 차단과 거리두기입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시 차단합니다. 첫째는 합리화입니다. 뭔가 감정이 느껴지면 바로 머리로 설명하려고 해요. 외롭다고 느끼면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한 거야. 화났다고 느끼면 화난 게 아니라 좀 피곤한 거야. 보고 싶다고 느끼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습관인 거야.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둘째는 신체적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이 복잡해지면 회피형은 물리적으로 멀어져요. 연락을 끊고 만남을 줄이고 혼자 있으려고 하죠.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시간 좀 줘. 요즘 머리 좀 정리하고 싶어. 이게 회피형의 시그니처 멘트입니다. 혼자 있으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리가 아니라 묻어버리는 겁니다. 셋째는 감정 표현 거부입니다. 회피형은 감정 표현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외롭다, 힘들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취약해지니까요. 상대방한테 의지하게 되니까요. 회피형은 취약함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넷째는 스킨십 회피입니다. 관계 초반에는 스킨십도 잘했어요. 손도 잡고 안아주고 키스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손잡으려고 하면 슬쩍 피하고 안아주려고 하면 어색해하고 키스도 짧게 끝내려고 하죠.
왜일까요? 스킨십은 친밀함을 높이는 행동이니까요. 회피형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피하게 됩니다. 7번째 전략은 비교와 평가절하입니다. 회피형은 현재 관계를 다른 것들과 계속 비교합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한데, 싱글일 때가 더 좋았는데,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재밌는데, 일할 때가 더 행복한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관계의 가치를 낮춥니다. 관계가 소중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잃을까봐 두려워지니까요. 소중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 덜 무섭거든요. 회피형은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평가절하합니다. 결혼한 친구들 보면서 저렇게 묶여 사는 거 답답하겠다.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서 저렇게 매달리는 거 창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거야. 저 사람들은 의존적인 거고. 근데 진실은 뭘까요? 회피형도 연결되고 싶어해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외롭지 않고 싶어합니다. 단지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8번째 전략은 혼합신호 보내기입니다. 회피형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지 않으려 하고, 보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은 안 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하면서 노력은 안 하고, 미래를 약속하면서 현재는 회피합니다. 회피형 내면에 2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 사랑해, 가까이 있고 싶어 라는 목소리와 위험해, 도망가, 거리를 둬 라는 목소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다정하다가 다음 날은 차갑고, 어떤 때는 적극적이다가 다음엔 회피하죠. 이 혼합신호가 상대방을 미치게 만듭니다. 도대체 진심이 뭐야?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기대해도 돼? 말아야 해? 이 불확실성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회피형의 문제는 당신 때문이 아니니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활성화 전략이란 친밀함을 막기 위해 회피형이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전 애인을 이상화해서 현재 관계를 평가절하하는 팬텀 X, 사소한 단점을 부풀려 거리를 정당화하는 결점 확대하기, 완벽한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라는 환상으로 현재 관계에 몰입하지 않는 나는 너무 좋은데. 1. 취미, 친구를 우선시하며 거리를 만드는 전략. 미래 계획을 회피해서 헌신을 피하는 것. 합리화와 물리적 거리, 표현 거부로 감정을 차단하는 것. 혼자가 더 좋다며 관계의 가치를 낮추는 평가절하. 그리고 좋아한다면서 거리를 두는 혼합 신호까지. 이제 회피형이 어떤 식으로 거리를 두는지 보이시나요? 왜 당신은 회피형에게 끌렸을까요? 왜 회피형과의 관계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은 회피형 애착이론 3번째 편으로 불안형과 회피형의 악순환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왜 이 두 유형은 서로에게 끌리는지, 함께 있으면 어떻게 서로를 최악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왜 헤어지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받는지, 이 악순환의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불안형 애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불안형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불안형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친밀함을 엄청나게 원합니다. 가까이 있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안을 느낍니다.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결국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형은 연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이 치솟고, 만남이 취소되면 거절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죠. 불안형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언제 나를 떠날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신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불안형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정반대인 회피형과 불안형,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회피형과 불안형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안형이 회피형에게 끌리는 이유부터 보죠. 회피형은 처음에 완벽해 보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쿨하며 잘 흔들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형은 이런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불안한데 저 사람은 안정적으로 보여. 나는 감정적인데
저 사람은 이성적으로 보여. 게다가 회피형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니까 불안형은 더 얻고 싶어지는 겁니다. 불안형의 머릿속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어려운 사람이 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정말 특별하다는 증거겠지. 회피형의 거리두기가 불안형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전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피형이 불안형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불안형은 처음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여주며 애정이 넘칩니다. 회피형은 이런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형이 먼저 다가오고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주도합니다. 회피형은 그저 편하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불안형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불안형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회피형에게 이것은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거리를 둬도 돼. 필요할 때만 가까워지고 부담스러우면 멀어져도 돼. 어차피 이 사람은 기다려줄 테니까. 처음에는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지독한 악순환이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특유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회피형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감정 표현이 사라집니다. 불안형은 이것을 거절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변한 건가? 그래서 불안형은 더 노력합니다. 연락을 더 자주 하고 만나자고 더 많이 제안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 안 읽어? 바빠? 오늘 뭐 해? 보고 싶어. 우리 괜찮은 거 맞지? 나 사랑해? 이것이 바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항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피형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바로 부담입니다.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너무 의존적이야. 숨이 막혀. 그래서 회피형은 더 거리를 둡니다. 연락을 더 줄이고 만남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 불안형은 더 불안해져서 더 매달리고 회피형은 더 부담스러워서 도망갑니다. 한쪽이 다가가면 한쪽이 물러나는 끝이 없는 반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안형의 항의 행동,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연락입니다. 회피형이 답장을 안 하면 불안형은 텍스트 폭탄을 던집니다.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를 겁니다. 왜 안 받아? 화났어? 불안형은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만 회피형에게는 압박이자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폭발입니다. 불안형은 불안을 잘 억누르지 못합니다. 화나고 속상한 감정을 과하게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나한테 관심 없어? 우리 뭐야? 불안형은 솔직한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회피형은 이를 감정 과잉으로 느끼고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세 번째는 확인 요구입니다. 나 사랑해? 우리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헤어지고 싶은 거 아니지? 불안형은 안심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지만 회피형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질투와 의심입니다. 누구랑 만났는지, 왜 SNS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낱낱이 묻습니다. 경쟁자가 있을까봐 불안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회피형은 통제당한다고 느껴 분노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달리기입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불안형은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안 돼, 헤어지기 싫어, 내가 잘할게, 바꿀게, 기회를 줘.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지만 회피형은 그 모습에 더 질려버립니다. 이 악순환은 서로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불안형의 변화부터 보죠. 처음에는 자존감도 있었고 독립적이었습니다. 자기 삶과 일이 있었죠. 하지만 회피형과 있으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문제인가 라며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온종일 연락만 확인하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의존적인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회피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애정도 표현하던 사람이 점점 냉정해집니다. 거리두기는 더 심해지고 아예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셧다운을 해버립니다. 불안형의 감정을 예민하고 집착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공감 능력마저 상실합니다. 결과적으로 불안형은 자존감을 잃고 회피형은 감정 능력을 잃으며 둘 다 최악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럼 왜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불안형이 떠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간헐적 강화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가끔 다정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형은 그 찰나의 순간에 매달립니다. 역시 나를 사랑하는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질 거야. 도박 중독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끔 터지는 1%의 보상 때문에 99%의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입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이 관계가 성공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편함 때문입니다. 불안형은 절대 떠나지 않으니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원할 때만 다가가고 싫으면 멀어져도 되는 이 구조가 편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가 고통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본인도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외로움 때문에 관계를 끝내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의 결말은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불안형이 지쳐서 떠납니다.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떠납니다. 회피형은 그제야 당황합니다. 왜 떠나? 나 너 필요해. 바꿀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번째, 회피형이 결국 떠납니다. 어느 순간 너무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한테 이 관계는 너무 무거워. 그리고 떠납니다. 불안형은 무너집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은 더 떨어집니다. 세 번째, 어정쩡한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헤어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불안형은 계속 불안하고 회피형은 계속 거리를 둡니다. 몇 년씩, 때로는 10년 넘게 이런 관계가 이어집니다. 둘 다 불행하지만 둘 다 떠나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안형은 친밀함을 원하지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이들은 상대의 반응에 민감하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둘째, 두 유형은 정반대의 매력에 이끌려 악순환을 시작합니다. 불안형은 회피형의 독립성에 매료되고 회피형은 불안형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셋째, 회피형이 거리를 두면 불안형은 항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연락 집착, 감정 폭발, 확인 요구 등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회피형을 더 멀리 도망가게 만듭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서로는 서로를 최악의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불안형은 자존감을 잃고 의존적인 괴물이 되며 회피형은 감정을 차단하고 냉정해지며 공감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섯째, 간헐적 강화와 죄책감이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속시킵니다. 가끔 주어지는 1%의 다정함과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이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섯째, 결국 불안형의 이탈이나 회피형의 도주 혹은 불행한 유지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제 불안형과 회피형이 왜 이토록 서로를 파괴하는지 그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피형 애착이론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을 끊어낼 실전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효과적인 소통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이 관계를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피형에 제대로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무엇이 효과 있고 무엇이 효과 없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회피형이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언제 떠나야 하는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4편으로 기획했던 회피형 애착 이론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이 4편을 다 보신 여러분은 이제 회피형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피형 대응법 완전 가이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효과 없는 것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를 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 더 노력하기입니다.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 거야. 내가 더 사랑해주면 마음을 열 거야. 내가 더 이해해주면 변할 거야. 내가 더 예뻐지면, 더 착해지면, 더 완벽해지면. 절대 아닙니다. 효과 없습니다. 회피형의 문제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회피형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회피형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더 잘해주는 게 친밀함을 높이니까 더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감정적으로 호소하기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이것도 효과 없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적 호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과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다가갈수록 회피형은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 매달리기입니다. 떠나지 마, 제발. 내가 바꿀게. 내가 잘못했어. 기회 한 번만 더 줘. 이건 최악입니다. 회피형은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의존적이고 집착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달릴수록 회피형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게 너무 무거워서 더 떠나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 실수, 죄책감 주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나만 노력하잖아. 너는 뭐 하는데? 이것도 효과 없습니다. 회피형은 죄책감을 느끼면 더 떠나고 싶어집니다. 관계가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아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진짜 가까워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참고 기다리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사람도 마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까워지겠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자. 이건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회피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패턴이 굳어질 뿐입니다. 당신이 참아주니까 회피형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럼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진짜 효과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당신의 독립성 유지하기입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두면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일에 집중하십시오. 회피형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도 바쁘게 사십시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회피형은 독립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독립적일수록 회피형은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거리를 두면 회피형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 때 회피형은 안전함을 느끼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달릴 때는 도망가고 당신이 떨어져 있을 때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기입니다. 회피형과 대화할 때는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대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나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갑게 돼?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나 너무 외로워. 반대로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 요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데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고 싶어. 스케줄 조정할 수 있을까? 차이가 보이십니까?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회피형은 감정적 호소에는 막히지만 합리적 요청에는 반응합니다. 세 번째 전략, 경계선 설정하기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해. 이게 안 되면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나는 연락 없이 사라지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연락해줘야 해.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 1년에 한 번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 이게 불편하더라도 해야 해. 경계선을 말했으면 지켜지지 않을 때 행동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약속이 안 지켜지면 진짜로 거리를 두십시오. 연락 없이 사라지면 당신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계속 피하면 관계를 제고하십시오. 회피형은 말로만 하는 건 무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행동하면 그제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정말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 보상하지 말고 결과를 경험하게 하기입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두면 쫓아가지 마십시오. 회피형이 연락 안 하면 당신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회피형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피형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거리를 두면 관계가 멀어진다. 연락 안 하면 연결이 끊어진다. 노력 안 하면 관계가 끝난다. 이걸 직접 경험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의 선택을 보상해 줍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둬도 계속 다가가고 연락 안 해도 계속 연락합니다. 그러면 회피형은 배웁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그럼 계속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안정형처럼 행동하기입니다. 안정형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만 자기 자신도 존중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지만 끝없이 참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유지하지만 나쁘면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안정형처럼 행동하면 회피형도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피형이 연락을 안 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왜 연락 안 해? 나한테 관심 없어? 바쁘긴 뭐가 바빠? 나 무시하는 거야? 좋은 반응입니다. 요즘 연락이 뜸한데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하고 싶어.
너는 어때? 왜 좋을까요? 비난하지 않고 당신의 니즈를 명확히 말하고 상대 의견을 물어봅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만남을 피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너 나 만나기 싫은 거지? 나한테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 있어? 좋은 반응입니다. 이번 주도 못 만난다고 했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어. 다음 주에는 시간 낼 수 있을까? 어느 날이 괜찮아? 왜 좋을까요? 감정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또 혼자 있고 싶다고? 나는 뭐야? 나는 필요 없는 거야? 나도 외로운데. 좋은 반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이해해. 그럼 언제쯤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 왜 좋을까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타임라인을 요청합니다. 무한정 기다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미래 얘기를 피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왜 미래 얘기만 하면 피해? 나랑 미래가 없는 거야? 나한테 확신이 없는 거지? 좋은 반응입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내일 저녁에 30분만 시간 낼 수 있을까?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왜 좋을까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압박하지 않고 대화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감정 표현을 안 할 때입니다. 나쁜 반응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닌 거야? 확실하게 말해봐. 너 감정이 있긴 한 거야? 좋은 반응입니다. 나는 감정 표현이 중요해. 말로 듣는 게 나한테는 확신을 줘. 가끔씩이라도 네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왜 좋을까요? 비난하지 않고 당신의 니즈를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비난이 아니라 요청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피형은 변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피형이 변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회피형 본인이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회피형이구나. 내가 친밀함을 두려워하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피형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집착하고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 조건, 회피형 본인이 변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친밀함을 편하게 느끼고 싶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피형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 회피형이 실제로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거나 관련 내용을 공부하거나 의식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거나 친밀함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회피형은 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회피형은 첫 번째 단계도 넘지 못합니다.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회피형이 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피형 본인이 변하고 싶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회피형을 고칠 수 없습니다. 회피형을 고치는 건 회피형 본인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떠나야 할까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진지하게 떠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경계선이 계속 무시될 때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요청했는데도 회피형이 계속 무시한다면 떠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 안 만납니다. 하루에 한 번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 안 합니다. 이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니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이 당신을 잃어갈 때입니다. 회피형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변했습니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불안이 일상이 되었습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까? 원래 당신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관계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망가뜨리는 관계라면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노력이 일방적일 때입니다. 당신만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만 관계를 지키려고 합니까? 회피형은 아무 노력도 안 합니까?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집착일 뿐입니다. 네 번째 신호,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해피형에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떠나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받아들이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말한다면 떠나십시오.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관계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입니다. 행복보다 고통이 더 많습니까?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매일 울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힘듭니까? 이건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떠나야 할까요? 첫째, 명확하게 떠나십시오. 애매하게 떠나지 마십시오. 쉬자, 시간을 가지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끝내십시오. 나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서로에게 맞지 않아. 둘째, 설명하되 설득하지 마십시오. 왜 떠나는지 한 번은 설명하십시오. 하지만 회피형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피형이 이해하든 안 하든 이건 당신의 결정입니다. 당신은 회피형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연락을 끊으십시오. 떠났으면 연락하지 마십시오. 회피형도 연락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SNS도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지우십시오. 완전히 끊어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넷째, 돌아가지 마십시오. 해피형이 돌아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하고 보고 싶다고 하며 바꾸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해피형은 당신이 떠나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해피형이 진짜 변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상담을 받고 노력해야 합니다. 며칠 만에 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치유하십시오. 떠난 후에 당신을 돌보십시오. 친구들을 만나고 상담을 받으며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해피형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으십시오.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며 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피형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치료사가 아닙니다. 회피형을 고치는 건 회피형 본인의 일입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사랑뿐 아니라 존중, 소통,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셋째,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통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넷째, 때로는 떠나는 게 사랑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다섯째, 안정형을 찾으십시오. 해피형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면 다음엔 안정형을 찾으십시오.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일관되게 대해주며 노력하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니즈를 존중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사랑이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연애가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피형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셨습니다. 회피형이 누구인지, 왜 그런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언제 떠나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회피형의 애착이론 시리즈 여기서 마칩니다. 회피형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랑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